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교수님들 27년 전 87년 6월을 기억하십니까?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았던 87년 6월을, 전국에서 몇천 명이 시위를 하다 경찰서로 연행되던 87년 6월을,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몇백만이 거리에서 만났던 87년 6월을 기억하십니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불의의 한거에 거리로 뛰쳐나왔던 87년 6월을 기억하십니까? 내일 당신들의 제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6월을 맞이하러 거리로 나갑니다. 87년 6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거리로 나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변화를 믿기에 거리로 나갑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이 사회와 그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라 소리치러 나갑니다. 청와대로 향합니다. 무참히 밟히고 깨지고 결국 경찰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갑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 의지가 없어 보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항의하러 갑니다. 무모하다고요? 87년 6월에 그들도 무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쉽게도 종강 수업은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에서 교수님들이 그만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불손한 제자들 드림. 네, 오늘은 87년 60 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2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 앞두고 어제 고려대 교내에 붙은 대자보의 전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다룰 주요 이슈입니다. 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한다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신촌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 퀴어 문화 축제에 가해진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 시민단체의 무조건적인 비판과 방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15회 퀴어 문화 축제 강명진 조직위원장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취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장판사까지 지낸 이정열 전 판사가 주인공입니다. 판사까지 지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법무법인에 채용된 사정, 이정열 전 판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이걸 남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군요. 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북한 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었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이것을 수락했는데요. 예.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어제 남한의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을 남한과 미국의 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걸고 모략 소동을 피우는 게 가관이라고 말했고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면서 인권 모략 소동에 광분하는 자들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북한 인권사무소의 직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북한이 사실 며칠 전에 미국과 한국에서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북한 유엔 대표부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곳은 북한이 아닌 미국과 한국이라고 주장했고요. 북한 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제안서가 유엔 공식 문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예. 북한은 이 제안서에서 미국이야말로 인권 침해에 대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육강식과 부익부 빈익빈이 만연한 한국과 미국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는 대규모 분리독립 시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 주민들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는 바스크 지역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군소정당들이 후원했는데요. 예. 주최 측은 15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두랑고에서 팜플로나를 잇는 123km의 도로를 따라 긴 인간띠를 만들었고요. 곳곳에 바스크어로 바스크가 결정한다, 우리의 권리 등의 구호를 적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스페인 바스크 지방 어떤 곳입니까? 바스크 지방은 프랑스와 맞닿은 피레네 산맥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바스크어라는 언어와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바스크 민족과 스페인, 프랑스 사이에는 역사적 갈등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예. 이들은 오랫동안 스페인으로부터의 자치 확대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스페인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현상의 좀 확산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앞서 123km나 되는 도로를 따라 긴 인간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스페인에서 인간띠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9월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에서도 분리독립 요구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때 수십만 명이 400km의 인간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9일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스코틀랜드에서도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오는 9월 18일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표를 약 100일 앞두고 분리독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진영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찬성 진영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독립하면 재정 안정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경제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반대 진영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영국 정부의 경제 사정이 더 나빠진다고 하면서 분리독립은 실현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찬성이 34%, 반대가 46%, 그리고 부동층이 20%였습니다. 예. 아직은 반대가 다소 좀 높은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에서 탈레반의 테러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의 진나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탈레반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다고 파키스탄 언론이 전했습니다. 당국은 로켓포와 총기로 무장한 괴한들이 귀빈실과 화물터미널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군과 경찰 그리고 공항경비대를 동원해 5시간 동안 진압작전에 나섰고요. 작전 과정에서 무장괴한 12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망자 가운데는 공항경비대원 8명과 파키스탄 항공직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제 중심지인 카라치는
탈레반 테러의 주요 표적이 되었는데요. 2011년에는 공항 근처의 해군 기지가 공격당해 10여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탈레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작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무인기 공격으로 탈레반 지도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탈레반 대변인은 이제 겨우 한 명의 복수를 했으니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수백 명을 위한 복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화협상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스웨덴 국민 대다수가 철도를 다시 국유화하는 거 원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최근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0%가 철도의 재국유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웨덴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예. 국민 대다수가 철도의 재국유화를 원하는 이유는 철도 민영화 이후 운행 지연과 고장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또 다른 일간지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스웨덴 국민의 28%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잦은 운행 지연 때문에 철도를 아예 제외해버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소식은 코레일 경영진이 꼭 챙겨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10일자 주요 조간신문에 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60 민주항쟁 27주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그때보다 더 후퇴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6월 항쟁 20주년 되던 해가 2007년 당시에 KBS가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50 당시 KBS의 프로그램들을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대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남국의 화사한 햇볕을 몰고 귀국하고 있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단비가 내린다. 뭐 이런 그야말로 전두환을 띄워주는 그런 당시의 그 뉴스 화면을 보여주니까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배를 잡고 웃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방송이 됐었습니다. 우리의 새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이 당선됐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느 신장로 위에서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를 염려하는 대통령을 뒷날 뉴스에서 봤다. 뒷얘기지만 그때까지 엄하고 딱딱한 군인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뜻밖에도 유머가 넘치고 자상한 면이 많은 것을 그때서야 알아야 했다고 가는 곳마다 부린 전두환 대통령의 거짓없는 웃음과 성품, 그가 피곤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터무니없음을 말해주는 듯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띤 얼굴, 시종일관 밝은 미소와 끊임없는 윗줄, 환한 미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연도에. 그래서 오늘 저처럼 우리들은 온 가슴을 열어 그의 위대한 여정을 소중히 받아들이기 위해 거리에 나온 것이다.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2007년 6월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눈에 이 영상들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때론 어이가 없고 신격화돼서 비를 막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가 개기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언론이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재밌자고 보는 건지, 그때 사람들이 이걸 재밌게 본 건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미쳤나 말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저 시대가 과연 민주주의 시대인가, 아니면 전두환 왕국인가, 그런. 어째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예, 20주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은 6월 항쟁 27주년 기념일입니다.
검찰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면서도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은 약식 기소에 그치고 유력한 여당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과 친박 핵심인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이 이 뉴스를 매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조중동 빼고 말이죠. 2012년 대선 당시에 큰 쟁점이었고 관련자가 대화록 내용 입수 경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일단 정문원 의원 이 양반만 유일하게 약식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정문원 의원도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정문원 의원을 형법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아닌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는데 당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대선을 앞두고 누설했다면 이것은 형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형법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약식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벌금형 구형이 가능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한다면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통해서 처벌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재보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예. 검찰이.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자, 사실 그 대화록 공개 유사 사례에 견주어봐도 이번 검찰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검찰은 2007년 11월 한미 FTA 협상, 분야별 대응 방향 등 이런 대외비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최재천 당시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예. 대법원에서 징역 9월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 그때는 구속영장 이야기했으면서 이번에는 구속영장은 그냥 무혐의 또는 약식 기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은 대화록 원본과 토시까지 같은 내용이 적힌 쪽지를 읽은 김무성 의원, 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대화록 원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토시까지 똑같이 읽었는데 대화록 원본을 안 봤다. 이걸 어떻게 검찰이 입증했다는 것일까요? 김무성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무성 의원은 내가 원본을 본 게 아니라 찌라시를 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연찮게도 찌라시가 그 원본하고 똑같아서 그런 거지. 내가 원본 안 봤다. 믿어달라. 이거 믿어준 겁니다. 검찰이. 자, 그런데 진짜 어떻게 찌라시가 원문하고 똑같을까요? 그럼 찌라시로 누군가가 유출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까지 수사가 미쳤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신문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겨레입니다. 대화록 논란은 애초부터 배경과 의도가 뚜렷한 사건이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선거용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해 6월에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갑자기 정상회담 대화록 발표본을 내세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라면서 다시 논란을 제기했다. 국면 전환 시도라는 의심은 당연했다. 억지 정치 공세라는 점은 여당 스스로도 인정한 터다. NLL 공세를 이끌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뒤늦게 시인했다. 그런데도 당시 새누리당은 영토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집요하게 공격했고 국정원은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탈을 저질렀다. 이게 왜 일탈이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죠. 예. 자, 이들의 발표본이 원본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불법 정치 공작에 추한 모습이다.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벌 불가의 이유도 하나같이 헛웃음을 자아낸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과 달리 김무성 의원 등은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므로 비밀 누설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정문헌 씨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상 유관한 그런 인물이지만 김무성 의원은 그 어디도 직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설해도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김무성 의원이 대선 유세 때 대화록 원본과 토시까지 그대로인 쪽지를 읽은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로 알았을 것이라면서 얼버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대화록 발췌본을 보여주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흘린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행동은 공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는 분명히 위법이지만 검찰은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상 간의 비밀 대화 내용도 국정원이 작성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논리다. 검찰은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성명도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변호했다. 국가 기밀을 빼내서 선거나 정치에 활용해도 온갖 억지 논리를 동원해서 대놓고 봐준 꼴이다. 정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신뢰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것 아닌가 라면서 검찰을 질타합니다. 예.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또 여당과 국정원 변호인 자처한 검찰. 예. 예.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랍습니다. NLL 대화록 사건 이것만 갖고 논평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 자체가 억지라는 것은 이미 지난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선일보는 이 NLL 대화록 파문과 국정원 직원 감금을 싸잡아서 이렇게 한 사안으로 묶어두고는 검찰이 정치권 눈치 봤다 하면서 이런 식의 양비론을 폈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도 야당 의원에 대해서 약식 기소로 결국 결론을 냈거든요. 예. 검찰의 NLL 그리고 국정원 직원 감금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 처분으로 해가지고 해당 의원들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검찰이 늘 이런 식으로 끝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무턱대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람을 집안에 감금하는 식의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정상회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든지 정보기관 직원 집 앞에서 농성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조선일보의 입장은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정식 기소하고 네. 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는 네. 검찰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야당 의원들도 정식 기소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걸 싸잡은 게 사실은 조선일보 논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소하라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NLL 대화록 파문이나 국정원 직원 감금이나 다 똑같은 나쁜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야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혐오증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양비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양비론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집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여당입니다. 조선일보의 논지 이거 뭐 여도 비판하고 야도 비판하고 하니까 꽤 공정하네, 중립적이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말미잘입니다. 예. 한국일보 예. 이른바 중도지를 표방하는 한국일보는 어떻게 봤을까요? 사설을 펼쳐봤더니요. 뭐 마지막 한 문장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문장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다.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검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내용입니다. 예. 뭐 비판을 받아도 비판이라고 생각 안 한 지 오래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요? 예. 예. 이런 검찰이 말이죠. 저한테 며칠 전에 애비나 딸이나 제가 작년에 이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나갈 예정입니까?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정치검찰에 대해서 제가 협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든가요. 예. 예. 자, 중앙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이 중앙일보가 말이죠. 진보 교육감들 17곳 가운데 13곳을
차지한 이 진보 교육감들이 혹시 서울대 PG를 꿈꾸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대 PG를 꿈꾸는 13인.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육사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9일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공약을 발표했는데 조희연 서울, 이재정 경기, 이청현 인천, 장휘국 광주, 장만채 전남 후보 등이 참석을 했는데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은 입시 고통 해소였던 겁니다. 예. 뜻밖인 것은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 입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감들의 영역은요. 초중 고등학교에 국한됩니다. 그렇죠. 대학부터는 중앙정부 교육부가 관할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입시 고통 해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에 우리 교육에 책임이 적지 않다.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만 내몰리지 않도록 유럽의 교육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대입제도를 바탕으로 입시 지옥을 타파하는 일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들은 그래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학벌 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를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국립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있고요. 강원대가 있고요. 경북대가 있고 부산대가 있고 예. 창원대도 아마 국립대죠. 전남대도 있고 전북대도 있고요. 전북대도 있고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경상대도 예. 국립대죠. 이 대학을 다 한 대학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 국립대로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3만 5천 명 정도가 이 통합 국립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평준화된 대학, 국립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석훈 박사 같은 경우 파리 10대학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대학부터 13대학 가운데 있는 10대학을 다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평준화를 우선 국립대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감의 그 관할 구역이 아닌데 이걸 추진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수 교육계가 긴장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국립대를 통합할 그런 여지는 없지만 그러나 야권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차기 대선의 아젠다로 키울 공산이 있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교육협의회 측은 대학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파리의 1대학부터 13대학이 하나의 국립대가 돼서 학력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자, 서울대 가야 사람 굿이라는 이런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진보 교육감의 열이 과연 어디까지 국민들이 여기에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자, 진보 교육감 13인의 탄생. 지금 새누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 소속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국민 가운데 56.4%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다면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핀란드도 교육감을 임명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면서 말이죠. 교육 전문가들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 주권을 막는 행위라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깜깜이 선거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후보자가 누군지 충실히 이것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차별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면 될 일을 그것 때문에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진보 교육계의 입장입니다. 예. 이 진보 교육계만 이런 입장이 아니라요. 이번에 그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직선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에 직선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선제가 아닐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나중에는 대통령 직선제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애비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 또 교육감 직선제 없애려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야당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자기들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시행령 바꿔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통과시킬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서 인터뷰를 한 분이기도 합니다.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자. 이분은 무소속입니다. 예. 2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새누리당 후보가 있었고요. 바로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강원도 삼척하면은 또 이 새누리당의 아성 같은 곳이었는데 게다가 또 새누리당 후보는 찬핵 이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김양호 후보는 말이죠. 반핵을 내걸었습니다. 반핵.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60대 40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어마어마한 그런 표차로 압승을 한 거죠. 김양호 후보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찬핵 대 반핵의 그 대결 국면이었는데 결국 삼척 주민들이 반핵에 동조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이슈도 없었대요. 찬핵 대 반핵. 그리고 게다가 이 김양호 당선자 같은 경우 민주당 출신도 아니고요. 이분이 정치를 민주자유당에서 시작했던 분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범여권 인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이슈는 찬핵 대 반핵이었는데 말이죠. 사실 그렇다면은 원전부지 선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조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 여론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김양호 후보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삼척시가 통반장을 동원해서 원전 찬성 서명부에 서명을 하도록 집요하게 유도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아왔다. 심지어 한 가장에게 집안 사정상 타지에 가 있는 부인과 자녀 명의로 대신 찬성 서명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 원전 부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찬성은 오도된, 왜곡된, 조작된 그런 여론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삼척의 민의가 결국 반핵 쪽으로 기울었는데 말이죠.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산업통상자원부가요.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는 삼척시에 원전 유치 희망서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고시 절차까지 마쳤다. 새로 취임하는 삼척시장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중앙정부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여론 자체가 왜곡이 됐다고 하니까 예. 또 결국은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원전을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삼척시장은 물론이고 삼척 주민들이 아니 우리의 민의를 거역해? 이러면서 또 맞서 싸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주민 투표를 또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 야당의 손내미는 새누리당 시도지사 당선자들 많습니다. 어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각각 야당 정무부지사를 세우겠다. 그리고 신구범 맞상대였던 그 후보에게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하는 예. 그런 파격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도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의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새누리당 또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떠냐. 우선 남경필 지사가 야당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 합의부터 먼저 하자라면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정책 합의부터 하자라고 이렇게 역제안을 했고요. 예. 신구범 후보에게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한 그 원희룡 제주지사의 뜻, 이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신구범 후보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후보와 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네요. 자,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가 오거돈 후보에게 회동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오거돈 후보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한 다음에야 만나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협치를 위한 그런 어떤 진일보한 제안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건 뭐 결국 자기들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쇼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게 뭐 이미지고 쇼고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줬던 불과 51%밖에 얻지 못했던 득표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100%에게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만의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중앙 정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하고 신선한 그런 행보가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제안에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가 아젠다 세팅을 하는군요. 야권 출신 인사까지 총리 후보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계에서 인선을 여권에만 국한하지 말고 야권에게도 넓혀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뭐 조선일보의 목소리죠. 예. 실제로 청와대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기용됐던 야권 인사들까지 폭을 넓혀서 국무총리 후보자들을 이렇게 막판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소개해드린 김병준 국민대 교수 말고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분의 이름도 지금 거론되고 있네요. 예. 전현직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도 총리 후보 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창간 60년을 맞아서 2014 한국 포럼을 가졌습니다. 사내 행사하고 그래서 일면 톱으로 다뤘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밝힌 내용이 주목되네요.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석패율 제도. 이거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패배한 후보를 광역단체 단위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인데요.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거 어떨까요? 이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게 하자.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이를테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1, 2위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국회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울 노원갑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후보와 김용민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국회를 가는,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노원 갑하고 을하고 합쳐야 되겠죠. 농담입니다, 농담. 예. 민정당 시절에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한 지역구에서 민정당 후보가 2명이 나오고 뭐 그랬었어요. 예. 예. 성동구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1, 2위 후보가 다 민정당일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국회로 가는 뭐 그런 구조였죠. 예.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730 재보선. 이게 바로 안철수의 명운을 쥔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경향신문 오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자, 이번 공천. 앞선 그 육사지방선거 공천을 개혁공천이라고 이름 붙였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차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을 싣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공천을 잘못한다면 6사 때처럼 한다면 그야말로 안철수는 끝장이다. 이런 시각들을 오늘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6면을 보니까 야권 잠룡 삼국지 박원순에도 밀려난 안철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 대선 주자 지지율이 급변하고 있는데 3위였던 박원순 후보가 어제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1위로 급부상했죠. 리얼미터 조사를 보게 되면은 아직은 이 박원순 후보가 2위에 그쳐 있습니다. 1위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3위로 추락했습니다. 예. 한때 1위를 계속 기록하다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3위로 추락을 했단 말이죠. 부동의 1위, 대선 후 줄곧 부동의 1위를 기록했던 안철수
당대표. 민주당과의 합당을 전후로 해서 지지세가 흔들렸고 이번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뭐 크게 패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의 소제목 중에 이게 눈길을 끄는군요. 풍성한 주자들 때문에 야권은 흐뭇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그 여권의 경우에는 현재 그 정몽준 전 의원 외에는 뚜렷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 고문회의에 위원 절반이 공석인 상태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은 통일 관련 기존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이 갈 길을 못 찾고 표류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 오늘 서울신문 6면에 있고요. 오늘 국민일보 25면을 보니까 말이죠. 종교면인데 이번 브라질 월드컵 3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팀 선수 23명 가운데 12명이 기독교인이다.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릴 기도 세레머니 다시 한번. 이런 제목입니다. 스포츠하고 종교를 엮는 거. 뭐 저도 사실 예전에 개신교계 방송에 있었을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 참여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브라질이나 남미 선수 신자 대부분은 23명이 다 가톨릭 신자겠군요. 예. 어디가 더 잘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설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골을 넣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그건 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혹시 불교 신자가 있으면 출연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포츠마저도 종교적 편가름을 하는 행위 이건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대선 닷새전인 지난해 12월 14일 새누리당의 부산 서면 유세. 지원 유세에 나선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준비한 쪽지를 3분간 읽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비공개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NLL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대선 당시 부산 유세 현장으로 가본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2012년 12월에 읽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이것은 당시만 해도 비밀 문서인데 이걸 입수해서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국가정보원은 2013년 6월에 대화록을 공개하는데 놀라운 사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이 연설 전에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이나 발췌본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언하셨다는 내용이 최근에 국정원 발췌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거는 나는 모르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서면 유세에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야기를 되게 울분에 차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최근에 그 공개된 국정원 발췌록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뭐 흡사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국정원 발췌록을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봤어요. 왜 자꾸 그렇게 유도질문을 하나. 과연 김무성 의원이 어떻게 알고 저 말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JTBC에 출연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저 그 발언을 지난번에 공개된 103페이지짜리 전문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토시까지 다 맞습니다. 물론 김무성 의원이 그 이후에는 자기 발언이 법률적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경위를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지난 1년 가까이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공공기록법 관리법에는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무성 의원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요. 하지만 포기 발언을 했다고 국민을 속였던 김무성 씨의 죄. 그 죄도 만만치 않게 커 보입니다. 한편 김무성 씨 대선 후에 이런 말도 했지요. 국민이 여기에 속아서 표 찍어줘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지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대통령도 국회에 당선돼.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퀴어로 불리는 성소수자들이 지난 주말 서울 신촌에서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이 퍼레이드가 못마땅해서 극성스럽게 반대 시위를 벌인 종교단체와 보수 시민단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도 문화적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증오를 먹고 사는 자들에게 고함이라고 쓴 한 칼럼니스트의 글 제목에 눈길이 갑니다.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강명진 조직위원장과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퀴어문화축제 행사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퀴어문화축제 어떤 행사고 올해 행사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퀴어문화축제는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1년에 단 하루라도 자신의 모습을 억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좀 표출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만들어지게 된 행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15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퍼레이드만까지 일단 마친 상태인데 퍼레이드 참여 인원을 15,000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예, 일단 행사를 다 마쳐봐야 전체적인 참여자의 규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가 15회째, 한 15년 정도 역사가 된 그런 행사네요. 네네, 2000년부터 1회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주관하는 단체나 그 주요 인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처음에 2000년에 시작을 할 때는 몇몇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에서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었고요. 예. 현재는 이 축제만을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십니다. 예. 지난 주말에 신촌에서 퍼레이드가 있었고요. 네네. 이 행사가 이제 퍼레이드가 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앞으로 남은 이벤트는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네.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가장 크게 표출되는 게 퍼레이드다 보니까 퍼레이드에 좀 주목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예. 예,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5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공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일정은 이번 퍼레이드 장소에서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성적 소수자가 공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번 나눠보기 위한 토론회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초부터 진행되었던 한국 LGBTI 커뮤니티 내에서의 발생되는 사회적 욕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한 발표회를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회와 발표회 그리고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군요. 네네. 3일부터 15일까지면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군요. 네네, 아무래도 좀 프로그램들이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국적인 일정은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예. 올해가 이제 5회째인데, 뭐 저도 이 퀴어 문화 축제라는 거는 이제 최근 보도를 보고 좀 처음 접한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 퀴어 문화 축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존재가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성소수자라는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문화라는 형태를 띠면서 접근을 함으로써 참여자들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때도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대중들이 이렇게 알만한 그런 분들도 오셨습니까? 대중분들이 알만한 분들이요? 예. 이렇게, 대표적인 분들은 커밍아웃 하시는 홍소천 부님 오셨었고요. 예. 스케줄상 잠깐 들렸다 가셨지만 오셨다 가셨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커밍아웃 하셨던 디자이너분도 부스 참여를 통해서 참여를 하셨었고요. 예. 그 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독일 대사관, 그 다음에 인터넷 업체론 구글 쪽도 부스 참여를 통해서 퍼레이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지난 주말에 열렸던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퍼레이드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퍼레이드는 일단 부스 행사와 개막 무대, 퍼레이드, 축하 무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촌 연세로에서 부스 행사와 개막 무대를 가졌고요. 연세로를 출발해서 연세대 앞을 거쳐서 신촌 기차역을 거쳐서 CGV 앞을 거친 후 연세로를 돌아오는 형태의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예. 이 당초에 이 행사를 할지 말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셨다고 제가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아직 좀 실종자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안 하셨던가요? 처음에 일단 세월호 문제가 참사가 터졌을 때,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놓고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퍼레이드라는 행사를 준비를 할 때는 보통 5월 말로 일정을 잡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뒤로 일단 한 주 정도를 밀어놓은 상태였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세월호의 수습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대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만약에 이제 행사가 진행된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을 어떻게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갈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죠. 예.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일정은 좀 다소 늦췄었고요. 네네. 예. 규모나 이런 것도 좀 축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행사의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예, 그 네네.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규모의 축소 자체가 행사의 행사의 사태의 수습과 추모를 위한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거는, 딱 연결점에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지난 주말 퍼레이드 때 경험하셨겠지만, 반대하는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의 좀 시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방해도 있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집회 신고가 되어 있던 장소에 중복 집회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었고요. 이를테면 동성애 반대 청년연합이라든지 여보이연합, 예수재단, 이런 쪽에서 행사장 근처에 집회 신고를 하시면서, 반대 집회가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반대 집회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사는 진행이 되었고요. 현장에서의 구청의 방관과 경찰의 좀 무성의한 대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마찰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대 집회 나오신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주장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경하고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예. 예, 그런데 사실상 절대적인 가치관을 이라 주장할 수 없는 부분들로 반대를 하시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죠. 예. 일단 논리가 없던가요? 네, 사실 몇몇 말씀들은 항상 그러세요. 그냥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예. 뭐 저희도 많은 분들도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건 넘어간다 치는데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심을 가져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좀 주장들 일반적으로 약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과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또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된 사진들을 보니까 그 대응을 격하게 하지 않고 좀 재치 있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기타 치던 그 오빠 알고 보니 게이 이렇게 피켓을 든 사진을 봤는데 이런 반대 집회나 시위가 있을 걸 예상하고 좀 준비를 하셨나요? 현장에서의 피켓은 예.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 만들어서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문구를 저희가 전달을 한다거나 피켓을 저희가 따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직위치에서는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의 어떤 논리나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적인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네네. 사실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덜어는 좀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응들은 어떠셨습니까?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들. 사실 한국에서 성소수자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벽에 부딪히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년에 하루 자신을 좀 표출해보고자 나온 날에 욕설이나 모욕, 그다음에 존재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쨌거나 그분들에게는 참여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상처로 다가가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가 그들의 격한 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마시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라서 예. 이분들이 이걸 거의 많이 속으로 사기셨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말 감정이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눈물이 나시려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신 분들도 많으셨었고요. 예. 네. 그냥 뭐라고 욕을 하거든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대응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어떤 이유도 없이 좀 거부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좀 그게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이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공포감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에 근거한 거부감 혹은 혐오스러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리고 사회라는 것에는 존재하는 지금 고정관념 같은 것이 존재를 하고요. 약간 이것이 좀 막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근거하면은 사실상 이것이 그냥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은 국내 법적으로나 좀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 이런 노력들을 좀 할 계획이십니까? 아, 네네. 물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 자체가,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 사회의 복지라든가 복지제도라든가 기타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보장의 틀 안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을 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 김조광수 감독님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좀 한국 사회의 동성혼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커진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문화 축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축제를 포함한 기타 다른 여러 성소수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끼리 단체들 간의 연합과 외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한 법정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김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힘든 일이고 또 무엇이 가장 좀 힘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어느 때예요? 네, 실제로 현재의 사회는 어쨌거나 이성의 중심의 사회고 모든 사람들의 대화와 가치관과 관계 형성은 이성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예, 이런 곳에서 자신이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회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예.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신에 대한 혐오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실상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지는 않은 일이죠.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사회를 살아가는 성소수자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 무작정 눈살 찌푸리고 마치 좀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은 좀 강한 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네네. 이런 분들 향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은 존중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배척하거나 혐오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존재 자체로 그대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봐줬으면 좋겠다. 큰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네요, 사실은. 네. 자신의 존재가 부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존재로서의 존중을 해달라라는 요구 이외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작은 소망들이 소망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는 날을 우리 강명진 조직위원장도 함께 노력을 하셔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사회를, 목소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15회 퀴어 문화 축제의 조직위원장 맡고 있는 강명진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판사나 검사가 법복을 벗으면 개인 사무실을 내거나 아니면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부장 판사까지 지내고도 변호사 활동 자격을 얻지 못해서 최근 로펌 사무장으로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 시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른바 카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SNS에 게시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주인공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중범죄자들도 버젓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인데 유독 이정렬 판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얻게 된 이정렬 전 판사 만나보겠습니다. 이 전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호칭을 전 판사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직 발표만 됐고, 이제 예. 등록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아직 신분증을 못 받아서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무직원은 법률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 법적인 뭐 기준으로 예. 해서, 예. 이 전 판사님으로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르기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축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법조계로 복귀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일종의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은 수입이 생겼죠. 예. 네. 얼마 받기로 하신 겁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얘기가 안 됐는데요. 오늘 일단 나가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만 이제 저를 채용해 주신다 그랬고 뭐 구체적인 이제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는 오늘 가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을 잘하시면 좀 많이 주실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성과급에 따라서 저도 그 일하시게 될 법무법인 동안이라는 곳이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신생 로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곳입니까? 이 법무법인 동안이라는 곳이요? 변호사님들이 5분 계시고요. 예. 주축이 되는 분들이 이제 사법연수원 36기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로스쿨 1기 수료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인권, 공익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주로 뭐 예를 들자면은 좀 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건 이제 뭐 대리나 변호를 맡아서 활동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이 판사님께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좀 전관 예우 그런 대우도 받고 변호사 활동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우리 풍토 아닙니까? 예, 뭐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관 예우 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누가 저를 이쁘게 봐주겠습니까? 예. 일단 어떤 사유 때문에 뭐 저희들이야 사무장으로 채용이 된 그 경위를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방송에서도 한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어쨌든 그간의 경위, 내가 사무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청취자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사실 변호사 등록이 이제 생각지 않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게 표면적인 그런 외관상 보이는 이유기는 한데요. 예. 사실 뭐 사무장 부분도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뭐 좀 장난삼아 얘기가 오가기는 오갔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제가 이제 배운 게 법률적인 그런 관련된 지식들이고 경험들이라서 그래서 변호사가 되든 뭐 사무장이 되든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장난 비슷하게 했던 얘기가 오갔었는데 실제 이제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나니까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언제 변호사 등록이 될지도 사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는 뭐 좀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사무직원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결국은 뭐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할 것인가가 문제지, 변호사냐 뭐 사무직원이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 뜻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변호사 등록과 관련된 절차는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제 종결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저 전에 이제 국민TV 인터뷰했던 시기가 그 등록 거부 듣고 다음 날이었었는데요. 그때가 예. 세월호 참사 나던 날 이제 제가 등록 거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등록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록 거부가 잘못됐다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석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외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 아직 좀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아직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는 아니시군요. 예, 뭐 준비는 뭐 거의 다 됐는데요. 예. 사실 그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바로 하기에는 왠지 좀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고 어두운 분위기인데 제가 또 그렇게 하는 게 마치 그냥 이렇게 뭐 좀 일종의 또 밥그릇이라 그럴까, 하여튼 자기 뭐 이익만 취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까 싶어가지고 보류를 했었던 상태입니다. 예. 사실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네.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동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뭐 전직 판검사들 예, 뭐 나중에 버젓이 변호사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고려한다고 하면 네. 이 판사님 경우에 뭐 이거 이렇게까지 대한변협이나 뭐 서울 그 변호사회에서 이렇게 나올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등록 거부 사유가 또 징계 사유하고 맞물리거든요. 사실은요.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뭐 정지시키거나 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사유하고 맞물리는데 예. 요즘에도 또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왕왕 보이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분들도 또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는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정관예우를 받았다든가 뭐 아니면 뭐 직위를 이용해서 뭐 돈을 받았다든가 부당하게.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등록 거부라든가 징계 사유의 어떤 기준이랄까, 뭐 적용 기준이랄까, 내지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판사님 혹시 오늘자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네? 조선일보요. 오늘자 조선일보. 조선일보요? 예. 저는 사람이 만든 신문만 봅니다. 예, 사람이 만든 신문만 보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김용민 PD 조간 브리핑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제 신문을 스크린을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2면인데요. 예. 기자 수첩이고요. 이 기자가 사회부 기자인데 아마 법조 쪽 담당하는 기자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카카세키 판사의 수상한 취업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요지는 뭐냐면 겉모양만 사무장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탈법 수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우려를 이 기자 칼럼에다 적었는데 어떻게 이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 돈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뭐 사정이 어려워서 자기의 권리나 권익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도움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이고요. 근데 사실 변호사 자격이 그럴 때 필요한 거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이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사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뭐 법정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또 가장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그 자리이긴 한데 그 자리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돈만 생각한다면 뭐 결국 위장 취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돈만 밝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지 저하고 저분들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의 그 역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 네네. 변호인에서도 좀 나왔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이 로펌에서 일하는 사무장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법률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또 실제 이제 법적인 그런 뭐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걸 제공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변호사님들이죠. 예. 근데 사실 변호사님들께서 그걸 다 하시기에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초 자료를 수집해 드린다거나 뭐 사전에 상담을 해가지고 그 의뢰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약간 좀 필터링을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예. 정리를 해서 변호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님들이 좀 더 정확하게 사건에 접근을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또 가장 그 의뢰인한테 맞는 그런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장판사 출신 사무장, 뭐 사실 판사 네. 출신 사무장도 없을 것 같은데 이 판사님이 최초 아닙니까? 저 처음에는 예. 저 처음엔 대한민국 최초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 사법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세계 최초의 판사 출신 로펌 사무장. 예. 예. 역사를 써 나가시는군요. 그 주변에서 좀 만류하시거나 예. 야,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예. 과정에서 그러니까 몇 달이 건너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좀 오래됐다 그럴까요? 예. 좀 고루하다 그럴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저 부장판사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사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 뭐 이쪽에 뭐 자존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직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뭐 별로 얘기지 않습니다. 예. 혹시 대법원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 잘 안 받아가지고 대법원 번호인지 아닌지 잘 모를 테니까 아마 연락 와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워낙 유쾌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네. 과연 고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고민은 예. 하셨습니까? 고민은 많이 했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예. 과연 제가 지금 생각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그야말로 뭐 저도 이제 일종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법원이라는 건물 안에서 판사라는 직함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또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돼서 활동을 할 거라는 그런 어떤 문턱 위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야말로 이제 창구 앞에서 바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각오를 항상 새롭게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정에 가면 이제 그 판사라는 게 되게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예, 그렇죠. 물론 이 판사님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신데, 그런 역할에서 이제 사무장,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 특히 이제 인권이나 이런 분야로, 그 법무법인 동안이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 다짐 같은 거 해보셨는지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가들이 내지는 이런 법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게 아쉽고 내가 이런 부분이 가려운데 이런 걸 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거를 수행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다라고 나름대로 추측해서 다가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의뢰인 입장에서 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라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울까, 어떤 부분을 제일 알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또 어떤 생각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화와 소통은 사실 예전에는 이게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좀 뭐 이렇게 듣기 귀찮거나 끊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어도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보인다면은 또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보인다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인터뷰 사항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얘기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 정관 예우에 따른 이제 고액 수임료 때문에 결국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네. 뭐 이 사건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일단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법조 쪽에서는 좀 존경받고 신망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고, 뭐, 소위 말이 통하는 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웠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법조 또 법률업계가 국민들의 이 요구나 등록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고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게 어떤 것인지 진짜 고민해보고 그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변호사 등록을 위해서 이제 이의제기 어쨌든 기간 안에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그 변호사 등록이 되시면 네. 사무장에서 다시 변호사로 전직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시작은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사실 또 막상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예. 뭐 그러니까 사무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무장으로 활동을 해보다가 이게 더 괜찮다 싶으면 굳이 변호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하다 보면 또 변호사가 또 활동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싶으면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요. 그거는 좀 더 있어봐야 알 것 같고 일단은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출근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원래는 내일 신고식하고 전체 회식하고 목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예. 근데 어제 여러 군데 보도가 나가면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오늘 꼭 좀 빨리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인터뷰 마치는 대로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오늘 연봉 협상 겸 저 출근까지 오늘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연봉 협상부터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은 감사합니다. 이제 네.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개업 서연이라고 해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하는데 예. 사무장이지만 많은 분들이 네. 아마 지지하고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원지법의 부장판사로 재임하다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안에 사무장으로 일하기로 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앞서 조간 브리핑에서 월드컵 소식과 관련된 그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크리스천이 23명 중에 12명이다라는 국민일보 기사를 짚은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 종교가 불교더군요. 어떻게 대표팀을 이런 관점이라면 이끌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